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일본은행의 결정들이 단순한 금리 발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 시장에 가득 차 있던 엔화라는 유동성의 썰물이 빠져나가는 신호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의 실체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0.75%포인트라는 숫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물이 빠져나갈 때 과도하게 빚을 낸 벌거벗은 자산들이 무너질까봐 여기서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겠죠. 하지만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파도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앞의 파고가 아니라 이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돈의 물길을 냉정하게 읽어내려가면서 이런 경랑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단단한 기준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하루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 금요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발표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냐라는 질문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는 스위치는 일본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엔화가 얼마나 빠르게 비싸지는지, 그 속도에 레버리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핵심이요. 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이 0.75%까지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면은 별일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고, 근데 시장은 늘 아는 내용에서 흔들리겠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이 시장은 결과가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의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인지, 올린다면은 어느 속도로 얼마나 빠르게 올릴 것인지, 이런 문장이 위험자산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겁니다. 여기서 모순 하나를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이 금리를 올리면 위험자산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이 오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렸는데도 시장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순의 정답은요. 이 금리가 아니라 경로예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앞으로는 더 안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시장은 안도를 하겠죠. 금리가 내리더라도요. 앞으로는 더 못 내릴 것 같으면은 시장은 실망을 할 겁니다. 지금 리플 XRP가 딱 그런 구간이라는 거고, 일본의 상황을 조금만 더 넓게 보자면요. 일본은 경기만 보면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그림입니다. 성장률이 꺾였고요. 실질 임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려는 거는 이 물가랑 통화 가치의 균형이 흔들리면은 뒤늦게 더 큰 비용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무서워하는 거는 오늘의 경기 지표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 기대가 무너지면은 채권 금리도 환율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사실상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상화예요. 이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제어 같은 이런 과거의 정책에서 한 걸음씩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일본 10년물 금리가 2%에 가까워졌다는 거고, 이 숫자는 일본 안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은 전 세계 자금을 움직이는 나라죠.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은 해외에 나가 있던 돈들이 돌아올 이유를 얻습니다. 그 돈이 조금만 돌아와도 글로벌 채권 금리랑 환율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에 위험자산의 레버리지를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게 리플 XRP,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려요. 그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삽니다. 그리고 달러로 미국 자산이나 위험 자산을 삽니다. 그리고 리플 XRP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전략이 잘 될 때는 세상이 평화롭고요. 환율이 조용하고 레버리지가 풍부한 시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엔화가 갑자기 비싸질 때, 예를 들어가지고 155엔 달러를 샀는데 환율이 150엔으로 내려와도 같은 엔화를 다시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지겠죠. 이 환율이 몇 엔 움직이는 것 뿐인데 레버리지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된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 포지션이 빛을 많이 낀 상태라면은 환율 변동성만으로도 그 마진이 깎이고 결국에 자산을 팔아가지고 엔화를 갚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팔리는 게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자산이겠죠. 이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현금화가 빠른 자산부터 빠르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은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금리 발표가 엔화를 얼마나 움직일지, 그 속도가 레버리지를 얼마나 흔들지, 그게 리플 XRP 변동성의 근원이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할지라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요. 그래도 3%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0.75%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단숨에 엔캐리가 붕괴될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보통 한 번에 죽지가 않습니다.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그 서서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특정 이벤트가 속도를 바꾸는 버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이 바로 그 버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100%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이번 주에 핵심이 되는 것은 하락이냐 상승이냐 보다도요.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는지 여부입니다. 이 시장이 예상한 대로 0.75 인상이 나오고 또 총재가 다음엔 서두르지 않겠다는 톤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잠깐 흔들린 뒤에 다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반대로 인상과 함께 앞으로도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해지면요. 그때는 엔화 강세가 더 길게 이어지고 위험자산은 레버리지부터 줄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현물 기준으로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 XRP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는 수익을 부추기기보다는 평단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리플 XRP 현재 위치가 중요합니다. 올해 10월 초 이 고점 이후에 이미 한 차례 큰 조정을 겪었었죠. 이런 상태의 시장들은 유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는 레버리지 포지션과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 이런 시장에서 중앙은행 이벤트는 가격을 밀어내는 힘이라기보다는 이 숨겨진 줄을 확 당기는 힘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뉴스라도 반응이 클 거고요. 또 때로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긴 그림자가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쪽은 더 민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면은 알트는 보통 더 크게 흔들리죠. 그런데 XRP는 최근에 구조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 규제된 상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단기 하락을 막아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충격이 왔을 때 이게 과거처럼 유동성 바닥이 사라져서 끝없이 미끄러지는 이런 구조에서 조금씩은 벗어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이벤트가 끝나고 회복하는 속도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에 과연 무엇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남습니다. 저는 가격 예측보다 구조 체크가 먼저라고 바라봐요.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는지, 일본 10년물 금리가 2%를 넘기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미국 채권 금리가 같이 튀는지, 이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면요. 위험자산은 방어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일본은행이 인상은 하되 또 시장을 달래는 언어를 쓰고 환율과 금리가 과하게 반응하지 않다면은 이 코인 시장은 안도 쪽으로 숨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리플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일본은행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질문이 조금 틀렸습니다. 리플 XRP를 움직이는 거는 일본은행이 아니라 엔화라는 자금 조달의 속도예요. 이번 금요일 그 속도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금리 숫자 하나하나에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안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일본은행의 금리표가 아니라 그 금리표가 엔화의 방향성과 레버리지의 숨통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금리가 아니라 엔화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적벽대전 당시 조조의 100만 대군을 쇠사슬로 묶어버린 11개의 위기입니다. 이 전세계 자산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쇠사슬로 묶여있죠. 평소에 파도, 변동성에 강해 보였었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이 화공이 시작되면요. 도망가지 못하고 다 같이 불타버릴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바로 이 사슬에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불시 0.75% 금리 인상 자체가 아니라요. 이 동남풍이라는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이 부는지 여부입니다. 이 불이 붙어도 바람이 멈춰있는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묶여있는 레버리지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금리표가 아니라 엔화라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세게 불어가지고 이런 배들을 얼마나 많이 태울 수 있느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내 멘탈은 더 단단해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같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다 매도하고 그만둘 게 아니시라면은 굳이 이 하락을 과하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락은 시장의 고장 신호가 아니라요. 원래 반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 하락이라는 구간을 얼마나 덤덤하게 받아내고 얼마나 차분하게 견뎌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이 앞서면 불안해지고 또 조급해지고요. 원래 세워뒀던 계획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한 매도 시점과 기간이 분명히 있다면 지금의 하락은 그 계획을 망가뜨릴 이유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담담하게 지나온 사람들만이 나중에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승의 시기에서 빛을 보는 사람은 하락의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인 거고 공포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지금 하락 구간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야 될 과정으로 바라보시길 바라요. 이 시장이 늘 그래 왔었고요.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결국에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